네, 그 시 두 편 읽고 있던 사이에 그 새로운 분이 들어와 계시죠. 이 새로운 분은 오늘 옵저버로 우리 수업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얼굴을 영상에 공개해도 되는가 여쭙고 허락을 받아서 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인생의 원이라고 하는 챕터 파트에서 세 번째 시는 제가 여기 되게 좋아하는 시인이 우리나라 시인 중에 이성복, 한민복, 김수영, 또 뭐 더 앞에는 백석 이런 시인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김수영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제가 읽어도 될까요? 네. 에, 신영철은 이 시를 가지고 평론을 쓰면서 제목을 절제여 나의 아들, 나의 영감이여 라고 잡아놓고 김수영의 시 봄밤을 데려왔습니다. 봄밤, 김수영.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달이 떠도 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여, 오 봄이여. 한없이 풀어지는 피곤한 마음에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너의 꿈이 달의 행로와 비슷한 회전을 하더라도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비적 소리가 과연 슬프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서둘지 말라 나의 빛이여. 오 인생이여.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그러한 모든 것이 보이는 밤, 눈을 뜨지 않은 땅속의 벌레같이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삼중당에서 나온 합동시집 평화애의 증언에서 이 김수영의 시를 데려왔다라고 줄을 달아놨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평론이 불편했습니다. 조금 불편했습니다. 신영철의 평론이 불편했는데 그건 제 시선이고 여러분은 이 시를 어떻게 읽었는지 드디어 운전을 멈추신 한국이 낳은 위대한 시조 시인 이숙분께서 한 말씀 하소서. 저는 그 세 가지 문장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라, 바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이 말이 첫 연에도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서둘지 말라라는 말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그 뭐 평론, 이건 그냥 쭉 읽어보면서 읽는 거로 마쳤고요. 저는 이 지점에 늘 우리가 종종 서지 않나, 어떠한 일로든지 늘 서두를 때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라고 했는데 혁혁한 업적이 아니더라도 바라는 바가 늘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이렇게 봉착했을 때 당황하는 나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 항상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문장을 제가 적어뒀고 뒤에 있는 글은 그냥 한번 쭉 읽어봤었고요. 선생님은 좀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김수영 씨가 약간 어려운 듯 하면서도 또 좋아하는 분들도 되게 많죠. 근데 이 마지막
이 신영철은 김수영이 고마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수영이 뭐 인생을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이런 모습으로 산 것 같은데 이 신영철은 고마워라. 김수영이 김수영이어서 괴로웠던 것은 김수영뿐이고 우리에게는 그가 있어서 온통 다행인 일들 뿐이다. 라고 뒤에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전체적으로 저는 그냥 저를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저를 반성하게 나의 모습을. 김수영이 그러했듯이 저도 내가 그렇게 서두르고 마음 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느 때 내가 당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저한테 질문을 던진 그렇게 그 질문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제가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역시 뭐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젊은이들은 어떻게 읽었어요? 최찬순 젊은이? 아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직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요즘 이 나이가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서두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요즘 조급해하는데 시를 읽으면서 저를 좀 위로해 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아, 선생님 요즘 스스로 서두르고 있다고 자각하셨구나. 네, 여러 가지로 좀 서두르고 있고 서두르는 것보다 조급해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그 앞에 조건을 이 나이가 네.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60이 되니까 뭔가 그러면은 이루어 놓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60살이 되면은 뭔가 이루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준에 다다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스스로의 뭐 기준점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그 도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조급함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갑자기 제가 조급해지네요.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좋습니다. 최찬순 선생님이 항상 투명해요. 그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대단히 투명하고 너무 좋아요. 그게 나이 들면서 그 투명성을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대개가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고 뭔가를 베일에 쌓아두려고 하는데 최찬수 선생님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떤 감정들, 궁금한 것들 이게 되게 투명하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저기 그 열에 붙다가 계신가? 저 양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을 껌벅껌벅하면서 너 뭐라 씨부리나 내가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도 아주 귀한 말씀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선생님의 그 예순이 되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제가 불편하다고 여기서 얘기한 건 평론이 불편하다. 이건 서두르지 않기의 방법론에 절제라는 이름을 준다. 229쪽 두 번째 문단에 이제 그는 어느 봄밤 자신에게 또렷해진 이 서두르지 않기의 방법론에 절제라는 이름을 준다. 그 시의 마지막이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이렇게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일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서두르지 마라. 바라지 말고 당황하지 마라. 이 시를 시에서 문장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방법론이 절제라고 김수영은 지금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절제에 대한 설명을 요 대목이 제가 좀 불편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데려다가 이 얘기를 해요. 김수영을.
김수영은 내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안 읽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김수영이 영향을 받은 건 서양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불편한 건 한국의 학자들이 왜 시인의 정서와 사상이라고 하는 걸 서양의 철학과 사상을 데려다가 이렇게 분지르고 카테고라이징하고 이러지? 절제는 그냥 우리 삶에서는, 우리 정서에는 그냥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게 얼마 안 되죠. 불과 내가 판단하건대 한 30년도 안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삶의 기술, 방법론, 이것이 중도, 중용, 덕, 이러한 것들이 그냥 관통하고 있는 걸 거예요. 어린 시절에 김수영의 사유 체계로부터. 어린 시절의 성장기부터 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을 굳이 이렇게 얘기를 데려올 필요가 있나? 이제 봄산 선생이 살짝 신영철 선생에 대해서 별로야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대목이다. 너무 아는 척한다. 예. 더 쉽게 얘기해도 될 일이고,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하는 짓이 다 그렇지 않냐, 내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평론가들은 입을 닫게 하라는 시도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에 보면 그 얘기고요. 최찬선 선생님께서 예순이 되면 공자께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 말고요. 우리 정서에 깊게 영향을 미친 공자는 예순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뭔가를 이뤄뒀어야 한다. 그거는 30살에 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30살에. 입신해서 양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응? 그 나를 세우는 일을 그 젊은 시절에 하고 그것으로 입신해서 세상에다가 그 내가 이룬 세계를 드러내는 일을 우리는 30쯤에 해야 하고, 그러다가 너무 무지하게 서두르고 김수영의 말로 뭔가 바라고 욕망하고 그러면서 너 당황하고 살았지. 40이 되면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 라고 말했다고요. 그 50살 되면 깊은 삶 연구의 공부를 통해서 하늘의 명이 뭔지를 헤아리라고 했다고. 그 예순이 되면 뭐 하라고 했어요? 이순. 예순의 말은 귀가 순해지라고 했어. 귀가. 귀가 아주 순해지라는 말은 이 걸림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남이 나를 뭐라 평하든, 내 얘기가 너는 틀려 먹었다 말하든 못생겼다 말하든 너는 못났다 말하든, 이게 순하게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순이 되면 뭘 이뤄놔야 된다. 이건 내가 보기엔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은 이 서양의 관점이 우리를 집에 한순간부터 갖게 된 조급증이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수영이 그 얘기를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봄밤 서두르지 마라. 이 비문 같은 이 문장이요.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시기 때문에 구성되는 문장이죠.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애태우지 말라고요. 애타서 막 서두르지 말라고. 이 말들이 김수영은 50대를 못 겪었죠? 40대 세상을 떠났죠. 예. 근데 벌써 그러고 있잖아요. 예. 검색질 해봐라, 젊은 친구들. 김수영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났나? 김수영은 이미 선생님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이 미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핵심이고, 당황하지 말라고.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달이 떠도 이게 저물어 간 거고 어두워진 거죠, 이미. 야, 60이 다 돼 가는데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달이 떴는데 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구나. 예. 이러지 말라고 지금 위로하고 있다는 거죠. 위로가 되죠. 그리고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오히려 지그시 바라보는 속에서 더 깊은 영감이 오죠. 곤란한 사태가 우리를 휘감아서 다시 웅덩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평소에는 세상이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의 웅덩이가 자극을 받는 순간 삶을 지나오면서 치유하지 않고 메꾸지 않고 건너온 그 웅덩이에 말뚝이 박혀 있다. 제가 이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그 웅덩이가 여러분을 끄집어 당기는 자극이 오는 순간에 도로함이 타버리죠. 그것을 바라보는 힘, 이게 절제라고 지금 이 절제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는 하지 않지만 전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예.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그게 절제라고 하는 이 훈련에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라볼 힘이 생기면 선택할 수 있어요. 참을 것이냐, 내지를 것이냐. 내가 죽을 줄 알면서 여기서 뛰어내릴 것이냐. 바라보면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절제라는 방법론으로 되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시는 좀 수월케 익혔는데 두 젊은이들의 의견 이야기를 안 들었네. 내가 말이 너무 많았네. 오케이. 얘기해봐요. 네, 이 시들이 다 저한테 잘 안 읽혔었는데 얘는 그래도 술술 잘 읽히고 어떤 말인지 잘 와닿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모두 다 이런 서두르는 삶? 요새 안 서두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읽으면서. 그래서 무슨 저희가 그 불교 심리학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 내용이랑은 좀 상관없지만은 서두르는 마음이 또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랑 마음이겠구나. 그래서 너무 이 서두르는 거에 조급해하지 말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이게 되게 처음에 읽었을 때는 좀 생뚱맞았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고요해지면 절제를 통해서 고요해지면 그 속에서 그 영감이 솟구치고 그 뭔가 내가 막막해하거나 나를 휘잡고 있는 것들이 헤쳐질 구멍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일을 저는 하고 세정은 디자인, 그림, 뭐 창의적 기획들을 하는데 강한 스트레스에 삼켜지면 사로잡히면 압박을 받으면 오히려 안 되죠. 그러니까 글은 마감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압박에 의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명문이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걸을 때, 산책하고 왔을 때, 밭농사 세게 하고 왔을 때, 눈 세게 쓸고 왔을 때 몸살 앓죠. 그것처럼 그게 바로,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고요가. 그래서 내가 말이 너무 많았네. 내가 말이 너무 많았네. 좀 더 얘기해봐요. 네,
그 고요 속에서 찾아오는 영감의 에너지와 포인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말로 하면 바라볼 힘. 이게 확보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네. 새신랑. 일단 아까 찾아보라고 하신 거 김수영 시인이 네, 1921년에 출생해서 196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47, 우리나라로 하면 48, 48세에 돌아가셨고, 네. 이 시가 앞에 시들은 사실 제목하고 발사체라든지 나의 각서 이게 다 나의 각서죠. 생에 대한 각서 이게 연결이 됐었는데 선생님한테도 이 시는 왜 봄밤일까? 왜 봄밤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에 질문을 하면서 좀 그걸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시를 봄밤에 썼을까?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좀 생각해 보면은 봄이라는 그 시기가 약간 이제 여름, 가을을 해서 자기의 열매를 맺는 시발점? 그러니까 땅속에서 겨울을 버티고 있다가 이제 싹을 틔우는 어떤 출발이라고 보통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여기에서 뭔가 자기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씨앗이 사실 봄과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열매를 맺으니까 모든 일에도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이래서 여기 벌레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땅속의 벌레같이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그래서 이게 봄밤이라는 제목이 약간 봄이라는 어떤 계절이 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던 것 같고 아까 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불교 심리학 우리 최근 읽었던 책도 그 알아차림과 지켜보는 힘 이거에 대한 얘기였는데 서둘지 말라는 이 문장이 주는 좀 약간 위로가 있었던 것 같고 이 반복된 서둘지 말라는 문구가 약간 그러니까 저는 아직 뭐 살 날이 더 많이 남은 까마득한 후배지만 그래도 그런 욕망이랑 조급함이 있긴 있거든요. 약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끌? 사회에서 이 회사에서 빨리 벗어나서 뭔가 나의 꽃을 피우고 싶다라는 또 그런 이상한 아집 같은 게 아직 있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아집이 아니라 조금 전에 그 시에서 얘기하잖아. 별을 삼키는 거라고. 네. 별을 아직 제 안에 꿈틀대는 별이 하나가 있는데 서른 전에 했었어요. 횃배를 그걸 앓게 하는 거라고. 그걸 아직 8년째 삼키고 못 뱉어내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좀 조급함이 있었는데 사실 작년 공부 한 해 동안 그냥 꾸준히 하면서 이걸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시도 그걸 약간 떠올리게 했어요. 서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어쨌든 그렇다고 나태해지지 말고 뭐 그렇게 꾸준히 그 문장 좋네. 그렇다고 나태해지지 말고. 아무튼 그렇게 좀 해야겠다. 발리에 가끔 갈 일이네. 발리에 가끔 갈 일이라고. 발리에서 얻은 문장이구만. 그렇다고 그런가 보네. 나태해지지 그런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잘 떠올려 보면 우주적 원리가 서두른다고 되지 않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 좀 전에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구나, 내가. 물이 얼어가지고 이제 냄새가 나는구나. 야, 이 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엄청 서두르는 방법이 있어요. 강제로 뜯어내가지고 저걸 녹이는 방법도 있고, 내가 절박해서 도저히 그러지 않고는 살 수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예전에도 뭐 153방에 살 때도 물이 1년에 몇 번은 얼었어요. 얼면은
거기는 내가 배관을 했기 때문에 위치를 알아서 거기는 금세 녹일 수도 있었고 한데 여기는 좀 배관 구조를 몰라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난 서두르는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게 다 때가 돼야 녹지. 그 녹게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배관이 벽을 타고 올라오는데 그 자리가 물을 쫄쫄 흘려놓지 않아서 얼었구나. 그래서 와가지고 보일러를 잔뜩 틀었어요. 그랬더니 막 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실내 쪽의 배관은 다 녹았어요. 그런데 벽 쪽의 배관은 벽을 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배관 중간을 뜯어가지고 쟤를 녹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서두르게 되면 제가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그러고 후유증도 많아요. 후유증도 상당히 많게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 입춘진하고 며칠 세게 내일도 기온이 영상이면 모레도 영상이면 혹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 이런 희망을 붙들고 꼭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이런 느긋함이 오냐면 사실은 우주와 사물 변화의 원리를 깨닫고 나면 아, 여기선 내가 안 될 일이구나. 이거를 궁극까지 깨닫고 나면 어디까지 알게 돼요? 이번 생엔 글렀구나. 여기까지 알아요. 이번 생엔 글렀구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쉬워요. 삶이 정말 쉬워요. 우리는 불교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건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가 사실은 우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되듯이 우리의 삶도 이번 생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건 이야기다. 우리는 지난 생에서 이 생으로 건너왔고 지난 생에 하지 못한 숙제를 어쩌면 이번 생에 또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에 관한 과학적 접근을 해낸 사람들이 최근에 뭐 정연채 선생이나 이런 분들의 강의나 책을 읽어보면 또 정연채 선생이 자주 인용하고 있는 누구였죠?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등 이 죽음학의 수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영혼은 지난 생에 풀지 못한 숙제를 지금 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번 생에 할 수 있는 만큼을 그렇다고 게으르지 않으면서 해나가는 거죠. 나태하지 않게. 나태하지 않게. 아니 뭐 이재용이 부러우면 이재용의 전생처럼 살았어야지. 내가 보기에 이재용이 난 이재용 씨 안 부러운데 조국이 부러운 사람들. 야, 어떻게 보면 인물도 저렇게 잘생겼고 어쩌면 저렇게 천재고 어쩌면 저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조국이 산 전생을 사셨어야죠. 이번 생을 잘 살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치를 새기고 나면 훨씬 누긋해질 수 있어요. 이치를 내 몸으로 관통시켜 놓고 나면.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다 내 팔자고 내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인생이 주는 모멸과 모욕을 견디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인생이 주는 모멸과 모욕이라고만 표현했지만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멸과 모욕이라고 한 가닥만 뽑아서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전체로 보면 엄청난 기쁨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묘비명이 이런 거죠. 모든 날이 좋았다. 이거는 가슴에 칼 꽂힌 남자의 묘비명입니다. 그런 대사는 아무 작가에게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이 우주적 원리를 들여다본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명문장이죠.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우리가 서양 경도돼 가지고 자주 인용하잖아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그렇죠. 그럼 다음에 와서 그러지 않으면 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는 그렇게 정리할까요? 네. 네. 덧붙일 이야기 없죠? 나머지는 신영철 선생의 훌륭한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녹화를 여기서 한번 끊어주겠습니다.